자, 이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이런 식으로 이를 불공정 무역을 자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 결과가 계속해서 3개의 소듐 이온을 밖으로 2개의 포타슘 이온을 안으로 3대 2의 비율로 이것을 교환을 한단 말이에요. 교환 비율이. 그럼 둘 다 소듐과 포타슘은 둘 다 플러스 1가 양이온 아니에요. 그러면 세포 바깥쪽과 세포 안쪽을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수량적으로 보면 세포 바깥쪽에 훨씬 더 양이온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계속해서 이런 일을 모든 세포가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축적이 돼서 세포 바깥과 세포 안에 양이온의 개수를 헤아리면 세포 안쪽이 조금 더 부족할 거 아니에요. 바깥쪽에는 3개의 양이온을 던져버리고 그 대신에 안쪽으로는 2개의 양이온만을 받아들이면.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소듐 포타슘 펌프가 바로 동물세포는 항상 요걸 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요 포텐셜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가지고서 요거를 신경신호로 만들자 하고 요거를 활용한 법을 터득한 것이 이제 우리의 신경세포이고, 신경세포가 비단 아닐지라도 모든 동물세포는 이런 식으로 이를 수행하는 이 수송체, 소듐 포타슘 펌프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쪽보다 약간 플러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쪽이 약간의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막전위라고 하면 나중에 가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것을 활동 전위로 바꿔가지고서 전기적 신호로 쫙 퍼뜨리는 게 우리의 신경 신호의 물리적인 이제 실체인 것이고, 어쨌든 이것 때문에 세포 밖과 세포막의 이 전합 차이에 의해서 전하가 발생하는 약간의 전하를 안쪽에 띄고 있게 되는.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을 일종의 원동력으로 사용해서 또 다른 2차적인 일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 소듐 포타슘 펌프는 동물세포만 가지고 있어요. 식물과 세균은 이 소듐 포타슘 펌프가 없어. 이 좋은 거를 이들은 못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들이 수행하는 이 일을 또 다른 누군가가 이제 대신해서 그 일을 해줘야 될 것이에요. 이제.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소듐 포타슘 펌프가 어떤 식으로 능동수송을 하는지를 보여준 것이고, 자, 이거는 동시수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능동수송은 이제 에너지를 ATP 가수분해를 사용해가지고서 농도 기울기에 역행해서 어떤 물질을 수송하는 거. 스트레이트포워드 하지. 근데 이제 능동수송이긴 한데 단도직입적인 1차적 능동수송이 아니라 secondary, 2차적 능동수송이다. 뭘까? 이렇게 우회해가지고서 애매하게 또는 교묘하게 능동수송을 자행을 하는 그런 수송체를 2차적 능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명하자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항상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짜증이 나지. 긴 문장을 보면 짜증이 나는 건 나만 그럴까? 자,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식물에서 요 양성자와 수크로스 공동수송이라는 것이 꽤 유명한데, 그림을 보면 뭔 소린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아까 얘기한 그 세포 바깥쪽을 약간 플러스로 만들고 세포 안쪽을 약간 그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로 만드는 그 소듐 포타슘 펌프의 일을,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식물에서는 이 양성자 펌프라고 하는 요 수송체가 대신합니다. 이 양성자 펌프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로 프로톤 펌프, 양성자 펌프 뭐겠어요? 수소 이온을 농도 기울기에 역행을 해서 계속 운반을 하는 ATP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양성자 펌프라고 얘기를 해요. 동물도 가지고 있어, 이거. 이 양성자 펌프가 우리 위 안을 산성을 그득하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고, 그 다음에 세포 안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리소솜이라고 하는
그 세포 소기관 안쪽이 그렇게 산성을 띠고 있는데 이게 양성자 펌프가 이것을 수소 이온을 한 곳으로 몰아줘 가지고서 하는 건데 식물에서는 이 양성자 펌프가 아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구현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도 바깥쪽을 세포 바깥쪽을 약간의 플러스로만 매우 중요해요. 얘네들은 그게 특히 식물의 뿌리 같은 게 나중에 일반 생물학 2에 여러분들은 안 배우겠지만 일반 생물학 2 시간에 왜 중요한지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득하게 바깥쪽을 수소 이온으로 채워 놓는단 말이에요, 얘가. 그런데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득 채워내는 얘가 일종의 하나의 포텐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동력이. 얘네들 바깥쪽으로 갔으니까 얘네들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기회만 있으면 다시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쪽 농도가 훨씬 높으니까. 들어오려고 할 때 살짝 빌미만 제공해주면 얘네들이 와르르 들어올 거 아니야.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런 짓을 벌여놓고,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수소 다시 들어와. 양성자 다시 들어와라고 길을 열어주는데 그 대신 조건을 하나 달아놓는 거지. 너 들어오는데 그 대신 누구랑 손 붙잡고 들어와. 그러면 내가 보내줄게. 누구? 설탕하고 같이 손 붙잡고 들어올 때만 내가 너를 보내줄게. 그럼 얘는 좋다고 그냥 와 하고 막 들어오는 거지 이제. 근데 설탕은 어부지리로 숟가락 하나 그냥 얹어놓고 그냥 들어오는 건데 문제가 이 설탕에 들어오는 정체가 여기에 이미 설탕이 그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설탕이 여기 안으로 들어오려면 돈을 내고 들어와야지. ATP를 사용을 해서 능동수송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는 거죠. 설탕이 수소하고 원래 그냥 마구 들어오려고 하는 수소하고 같이 손 붙잡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그냥 ATP 같은 거 사용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요 수크로스 양성자 수크로스 공동수송 수크로스 프로톤 코트랜스포터라고 하는 요 수송체는 공동수송을 수행하는 식물의 공동수송체의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얘가 설탕, 수크로스를 이동하는 그 방식은 이거 능동수송입니까? 수송수송입니까? 얘에 의해서 수크로스가 세포 안으로, 식물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이 방식. 능동수송, 수동. 어떤 것이 능동인지 수동인지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농도 기울기를 따져보면 되는 거죠. 수크로스는 지금 농도 기울기를 역행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서 얘는 능동수송이야, 지금.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능동수송과 다른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ATP 같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 왜 ATP 사용을 안 해도 될까? 수소가 이것을 대신해 주잖아. 수소이온은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갈 때 이것은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수동이지. 그냥. 그래서 하나의 물질이 수동수송을 통해서 농도 기울기 따라서 막 가는 그것을 따라서 그와 같이 묻어가지고서 능동수송을 해야 되는 물질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방식을 공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공동수송은 아니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막 논쟁이 공동수송이라는 것은 둘이 같이 들어가는 것은 그것을 공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동을 이제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둘이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공동수송을 맞는데 그 공동수송 중에서 얘는 카플드 수송이죠. 2차적 능동수송을 하는. 그래서 그걸 사실 좀 조심해야 돼. 모든 공동수송이 이러한 2차적인 능동수송을 메커니즘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일단 박아둡니다. 그래서 이 수크로스와 설탕과 수소이온이 공동수송에 의해서 들어가는 이 방식은 하나는 설탕은 능동수송이고 얘는 수동수송인데 설탕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설탕은 2차적인 세컨더리, 2차적인 능동수송에 의해서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정확합니다. 자, 이걸 보고 동물은 가만히 있을 소냐?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것을 한다. 동물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같이 요 아까 소듐과 포타슘을 이런 식으로 동물에서는 얘를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소듐 포타슘 펌프가 있잖아. 그럼 소듐 이온이 세포 바깥쪽에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식물에서 봤던 그 수소 이온들이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처럼 이 소듐 이온도 안으로 누가 빌미만 제공해주면 그냥 막 들어갈 거예요, 얘가. 다시. 그럴 때, 들어올 때 너 하나 조건을 다는 거지. 야, 너 포도당이랑 같이 좀 들어올래? 하고. 그러니까 동물은 사실 포도당을 수송시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방식의 수송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공동 동시 수송에 의해서 2차적인 능동 수송 방식으로 포도당을,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미 포도당이 훨씬 더 농도가 많다는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서 포도당을 더 끌어들이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소듐, 어차피 이 소듐 이렇게 문 열어주면 지가 같이 들어오니까 그때 같이 너희 둘이 손 붙잡고 들어오더라 해서 하는 방식이 동물에 있어. 특히 우리의 어디에 이 수성체들 많으냐면은 작은 창자의 세포에 소화가 된 다음에 그 포도당 같은 것들을 작은 창자 안으로 막 유입을 하는 그것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동시 수송에 의해서 소듐과 포타슘을 같이 수송하는 그런 수송체가 있습니다. 칼슘 이온 역시 이제 특별한 전담 수송체가 필요하겠죠. 칼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서 소듐 포타슘만큼이나 중요해서 이런 2가짜리 양이온들이 우리 몸에서 얼핏 얘기했지만 효소에 코팩터로 보조인자로 붙어가지고 활성을 조절하는 얘들을 한번 들었었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특히 칼슘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신호 전달 물질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육을 내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짚고 내 마음대로, 이게 전부 다 칼슘이다 지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신호가 내가 여기까지 달려간다. 내가 어떻게 달려가겠어? 신경 신호가 딱 보내는 거지. 신경 신호가 나의 특정한 근육에 신호를 전달하면 그것에 자극받아서 내가 막 움직인단 말이야. 나의 골격근을. 그러나 그 신경 신호가 전달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근육이 수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경 신호가 딱 전달이 되면 칼슘이, 짱 박혀 있던 칼슘이 그 신경 신호에 의해서 쫙 그 세포 안에 확 릴리즈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칼슘에 의해서 나의 근육이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내 멋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칼슘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신호 역할을 해야 된다면은 행동이 매우 조심스러워야 되지. 일반적으로 신호 역할을 하는 애가 평상시에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얘가 진짜 신호인지 뭔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호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소에 그 신호가 Q 사인이 방출이 될 상황이 아니면 어딘가에 숨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칼슘을 어디다 숨겨야 될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칼슘을 세포질 안에서 칼슘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 세포 밖으로 쫓아내거나, 너 잠시 나가 있어. 그러다 내가 사인 보내면 들어와. 하거나, 아니면 그럴 시간도 없으면 보통 침대 밑에다 막 숨기잖아. 누가 막 들어온다 그럴 때 침대 밑에 막 숨기고. 그런 식으로 활면소포체, 우리 안에 활면소포체라고 하는 소기관이 있는데 거기가 칼슘의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세포질에서 마구마구 돌아다니던 이 칼슘들을 어디다가 숨겨 놓으려면 이 안에다가 벽장 안에 장로 안에 숨겨두거나 아니면 창밖으로 던져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놨다가 이제 칼슘이 다시 필요할 때, 칼슘이 갑자기 세포질 안으로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면 근육이 막 수축이 되는 거지. 이제 우리 근육세포의 입장에서 보면. 그 근육 수축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칼슘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신호 전달을 촉진하는 촉발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야 그런 일일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자, 그것을 그럼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포막에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칼슘 수송 단백질이 있는 것이고, 이 활면소포체 막에도 두 가지 종류의, 아까 봤던 그 똑같은 두 가지 종류의 칼슘 수송 단백질이 존재를 하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는 능동 수송을 하고 둘 중에 하나는 채널 역할로 칼슘 채널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다만 다른 것은 뭐예요? 방향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거 보지 않고, 이 그림을 딱 보지 않고 세포막에서, 예를 들어 우리의 세포막과 활면소포체 막이 있는데, 세포막에 있는 칼슘 수송 단백질들은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을까 생각을 딱 하면 답이 그냥 나오지. 안 보여줘도.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세포질 안에 있는 칼슘을 밖으로 쫓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쫓아내려면 그 쫓아내는 역할은 누가 할까? 펌프가 할까? 채널이 할까? 펌프가 해야 되겠지. 그럼 펌프는 어떤 방향으로? 저쪽 방향으로, 세포 바깥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밖에 나왔던 칼슘이, 밖에 쫓겨나 있던 칼슘을 야, 니들 다시 들어오래! 라고 부를 때, 소환할 때는 누가 그 일을 해야 될까? 펌프가 해야 될까? 채널이 해야 될까? 채널이 해야 되겠지. 다만, 야, 여기서 채널이,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채널이 갖춰야 될 한 가지 요건이 뭐겠어? 나가 있던 애들을, 야, 들어와.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채널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뚜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뚜껑. 뚜껑을 닫아놨다가, 평소엔 뚜껑을 닫아놨다가, 야, 칼슘 좀 들어와야 되겠어. 그럼 뚜껑을 쓱 열어버리면, 안 그러면 뚜껑이 없는, 지금 이 그림에는 뚜껑이 마치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가. 여기 뚜껑이 없다면은, 이건 뭐 지금 완전히 콩지 항아리가 되는 거지. 무조건 밖으로 내놓으면 얘가 지금 질질질질 해서 다 들어오니까 도루묵이지. 그러니까 많은 채널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이 일을 언급을 안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많은 채널들이 뚜껑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에서는 농도 기울기가 여기 존재하더라 하더라도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얘네들이 채널을 통해서 다시 못 들어오고, 이따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이 활성화됐을 때만 뚜껑을 슬쩍 열어주면, 모른 척하고 열어주면 그제서야 와르르 다시, 바로 그런 방식으로 필요할 때에만 이것을 열어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채널들이 그런 식으로 뚜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뚜껑을 가지고 있는 채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국말로 관문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gated 채널이라고 하고, 그래서 뚜껑 없는 채널은 사실 거의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야지 사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뚜껑이 닫혀 있다가 열어주는 거고, 이 활면소포체에 있는 것은 펌프는 어떻게 안쪽으로 향해야 되겠지. 그래서 안쪽을 밀어넣기를 해야 되는 거고, 채널은 닫아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싹 열어주는. 그래서 채널은 이 세포질 쪽으로 방향으로 이것을 이동을 조정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오늘은 여기서 끝날 의사가 없습니다. 좀 더 해야 되겠어. 그래서 자, 9강 들어갑시다. 세포 안에 9강의 전반적인 가장 큰 목표는 특히 진핵세포를 중점으로 해서 진핵세포 안에 있는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을 일단 살펴보고 각자의 그들의 기능이 뭔지를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일단 진핵세포와 그럼 원핵세포는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근본적으로 그런 것부터 미리 좀 깔아 들어간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본론이 이제 파트 2에 나오는 것이고, 9강은 파트 1으로서 아직 진핵세포는 진입을 못하고 그 전에 이제 미리 밑밥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려면 세포 생물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바로 좋은 현미경입니다. 현미경 없이는 세포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을 것이며 세포라는 것이 있었어 라는 것 자체도 인식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최초로 현미경을 발명을 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며 혹시 중요하다 하더라도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뭐 얀센이 처음에 발명을 했고 이것이 뭐 어쨌다 뭐 좋은 얘기지 뭐 그래 충분히 존경합니다라고 해주면 될 것이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우습게 보이는 현미경들을, 그러나 일단 보세요. 우습게 보이는 현미경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현미경을 처음으로 발명을 해서 일단 세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현미경이 제대로 발명이 됐을 때 요 다음에 나오는 영국의 그 로버트 후크라는 그 사람을 보통 얀센보다 훨씬 더 이제 쳐주는, 현미경의 아버지라고 할 때는 얀센보다는 이분이 먼저 현미경을 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 영국이라는 어떤 뭐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나 그것은 로버트 후크가 훨씬 더 많은 크레딧을 받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현미경을 발명해서 막 이렇게 이 귀족 소사이어티에 이걸 막 돌렸을 때 귀족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지. 막 보고서 난리가, 연못에서 물 떠가지고서 딱 살펴보니까 갑자기 그 깨끗한 말띠만 연못 물에서 뭐 이상한 징그러운 벌레 같은 것들이 막 기어다니고 막 이런 게 있었어 세상에 하고 처음으로 그런 것을 인지하게 된 충격, 그런 것들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된 아주 큰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세포를 셀이라고 하잖아요. 셀. 그 세포라는 그 용어 자체 셀 자체도 이 후크가 처음에 명명한 것으로서, 왜 셀이라고 했냐면은 영국의 그 수도사들이 각 방에 아주 다 좁은 방에 다닥다닥다닥다닥 하나씩 사는 그 작은 그 수도사들의 방, 그게 연상이 돼서, 왜냐면 식물 코르크를 먼저 관찰을 했으니까. 식물 코르크는 사실 원래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라 죽은 세포의 껍질이지만, 그래서 이제 셀이라고 세포를 명명을 했다고 하는, 이것은 이제 레플리카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럴듯한 현미경을 발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뭐 레벤 후크 뭐 이런 사람들, 뭐 이상한 또 삽질도 하고, 이걸 보고 지가 뭐 이걸 봤다고 또 이런 걸 봤다는 거 아니야 자기가. 현미경을 해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의 정자 안에 완전체 이미 형성된 사람 모습이, 미니어처 사람이 들어있더라. 이걸 내가 봤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한때 유행하던 전성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크기만 커질 뿐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썰도 이제 막 뒷받침을 해주게 되는 현미경의 이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이 1500, 얀센이 처음에 발견했다니까 1590년대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의 그 환란에서 막 허덕이던 그 시절에 저 친구들은 지금 발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100년도 훨씬 지나서야 제대로 쓸만한 현미경이 독일에서 이제 발명이 돼서, 그 덕택에 세포설이라고 하는, 혹자들은 이 세포설을 가지고서 뭐 중요하게 셀 시어리가 뭐 세포 생물학의 첫 화두를 이것으로 여는 그런 경우도 있으나, 세포설이래 도대체 뭐야 라고 들여다보면 너무나 이제 허탈한, 모든 생명체는 하나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무슨 썰이야? 이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거? 그 다음에 세포는 생명의 가장 작은 구성 단위이다. 그래,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나마 조금 가치를 둘 만한 썰은 이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종교적인 모든 세포는 기존의 세포로부터만 유래한다라고. 그러지 않으면 그 상대적인 건 뭐야?
모든 세포는 누군가가 창조해 줘야만 만들어진다라는 설이겠지. 그것에 반해서 원래 기존의 세포가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뭐 이거 하나가 조금 약간 주목할 만한, 나머지는 전부 뭐 우스운 얘기죠.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드디어 완성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세포를 관찰할 수 있는,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생활 실험실에서 보는 현미경은 전부 우스운, 막 초점도 잘 맞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뷰즈해서 사실 그런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러나 엄청나게 팬시한 현미경들이 요즘 눈 돌아가는 만큼 나도 저런 거 집에 하나 갖다 두고 싶다라고 막 탐을 내게 하는 그런 현미경들이 매우 많습니다. 기술이 워낙 발전을 해서. 그래서 쭉쭉 나갑니다. 배율과 해상도는 실험 시간에 설명을 했잖아요. 배율을 무조건 높일 수 없다. 왜? 높이게 되면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0배, 대물렌즈 100배를 보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기름을 쳐야만 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 높아지면 이게 두꺼워지니까, 이 선이 두꺼워지니까 이 두 선이 맞닿아져가지고서 나중에 이게 블러리하게 돼가지고서 안 보인다. 그 해상도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거는 제가 실험 시간에 이렇게 써서 보여드린 것인데, 문제는 뭐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이 해상도라고 하는 이 D 값은 작을수록 좋은 건데, 다시 리바이벌 하자면 작을수록 좋은 건데,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것이 작을수록 선명하게 크리스피한 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일단 광학 현미경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구성이 되는 거죠. 빛의 파장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파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요 숫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어찌저찌 조금 약간 다르게, 다른 것을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게 이쪽, 팩터인데, 요것은 결국은 매질이 공기냐 또는 기름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는 얘기죠. 약 1.5배 정도의. 그나마 그 1.5배의 해상도도 꽤 큰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상도를 높이고 확대를 해서 볼 때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제대로 세포를 구조를 제대로 보려면은 이것이 필수적인데 색깔을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했던 식으로. 색깔을 입혀야 되는데, 색깔을 입히게 된다는 얘기는 일단 살아있는 세포를 우리가 더 이상 다룬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 염색약을 입히기 위해서는 일단 세포를 고정이라는, 픽스를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모두 죽은, 살아있지 않은 물질로 변환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요 아티팩트라고 하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데 마치 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잘못된 이미지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염색을 하지 않고도 약간의 이런 이 컨트라스트를 조금 올리는 그런 트릭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자, 여태까지 괜히 쓸데없이 주저리 밑밥을 깐 이유는 바로 얘를 지금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몇십 년 전에, 한 3, 40년 전인가? 형광현미경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돼가지고서, 여기서 세포생물학을 수행을 하는데, 세포생물학의 발전에, 어쩌면 일종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형광이란, 일단 표적물질의 형광을 발현시키는 건데, 형광이란 무엇이냐? 빛을 흡수한 다음에 내뱉는 거 아니에요. 빛을 어떤 특별한 파장에서 흡수했다가 내뱉을 때 다른 파장으로 발산하는 게 형광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형광은 그런 특별한 파장으로 이걸 내뱉기 때문에 색깔이, 특이적인 고유한 색깔이 나오는 거지, 보통. 그래서 에너지를 좀 더 높은 에너지의 빛을 흡수한 다음에 그보다는 낮은 에너지로, 그보다 더 높은 에너지로 발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너지의 손실을 조금 있게 한 다음에 다른 파장의 빛으로 발산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색깔이 타닥 발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무슨 뭐 반딧불이라든가 뭐 어떤 뭐 형광을 발산하는 그런 생명체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식물의 잎 엽록체에서 형광이 발생하기 때문에 빨간 형광이 형광 현미경에서 보면 관찰이 되는데 요걸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형광을 발산하는 어떤 화학 물질이 형광을 발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형광 발색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형광을 발산시키는 것은 아니고 어떤 특별한 화학 물질들 주로 이제 고리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화학 물질들은 빛을 흡수한 다음에 다른 파장으로 발산을 형광의 형태로 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광등 같은 것도 그런 형광 물질을 발라놓으면 형광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서 나의 특정한 표적, 내가 관찰하고 싶은 어떤 특별한 표적, 대부분이 이제 단백질이 되겠죠. 거기다가 그것을 부착을 시켜가지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현미경이 발명이 됐기 때문에 형광 현미경인 것을 확인을 해서 그것을 특별하게 내가 지금 관찰하고 싶은 아주 특이적인 단백질이라든가 그런 것만을 이렇게 추적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형광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테크니컬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이게 보통 전반적인 이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세포, 동물 세포거든요. 그죠? 우리의 그 세포 생각이 안 나냐? 관절하 그래. 그런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요 세포에다가 형광 염색을 하면은 핵 따로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세포 골격들이 다른 색깔로 염색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들을 전부 구분해서 딱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단백질만의 항체 다리에다가 특별한 형광 발색단, 형광 화학 물질을 이렇게 딱 달아놓으면은 이 항체가 아주 그 특별한 단백질만을 쫓아가가지고서 딱 집어내고서 그 특별한 색깔이 나오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기법은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특별한 표적을 이러한 특별한 형광을 부착을 해서 추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매우 좋다. 왜? 뭐가 좋으냐? 일단 나의 특정한 그냥 세포 전체적인 세포 모습만 딱 관찰을 하고서 뭐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특별한 관심사인 어떤 특별한 단백질을 그 현미경에서 얘 여기 있네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두 번째는 훨씬 더 큰 이점 뭐냐면 얘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직접적으로 라이브로 관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광 물질을 이렇게 침투를 시켜 가지고서 살아있는 세포 자체 내에서 이 단백질을 추적을 이렇게 얘가 초기에는 핵에 있다가 이제 세포 막으로 가네? 뭐 하는 식으로 이동을 하는 것까지도 추적을 할 수가 있고 해서 아주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 그 좋은 형광 현미경을 통한 관찰을 훨씬 더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게 한 하나의 또 물질이 GFP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이름이 왜 GFP야? Green Fluorescence Protein이라는 것을 줄여갖고 술통처럼 생겼죠. 이 단백질의 구조가 술통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안에 있는 요 이상한 특별한 물질 때문에 얘가 녹색 형광을 발산합니다. 얘가 원래 어디서 왔느냐면 이 해파리에서 이 해파리는 바닷속에서 번쩍 이렇게 녹색 형광을 발산을 해냅니다. 야 이거 좋다 해가지고 그 누군가가 요 녹색 형광을 발산하는 요 물질, 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꺼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GFP가 왜 돌아가니? 회전목마도 아닌 게 가.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이게 나의 단백질, 내가 막 연구하고자 하는 표적 단백질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다가 키메라라고 해서 막 융합, 인공적으로
GFP라고 하는 단백질을 같이 인공적으로 유전자 상태에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융합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걸 세포 안에서 발현시키면 얘가 이 꼬리에 갈 수도 있고 C 말단에 갈 수도 있고 N 말단에 갈 수도 있어요. 뭐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그러면 얘가 이 표적 단백질이 가는 곳마다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여기에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에 그 녹색 형광을 따라가면 이 단백질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 녹색 형광 단백질, 그 나의 표적 단백질이 세포막에 가서 이게 막 단백질이었나 보지? 세포막에 있으면 세포막만 이렇게 막 형광이 보일 것이고 얘가 핵을 제외한 모든 세포질에 다 있는 단백질이라면 이렇게 보일 것이고 하는 식으로 이것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해상도를 가지고 확대해서 보면 훨씬 더 많은 디테일이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아까 그 현미경의 그 장점인 실시간 관찰, 위치 및 활성을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실시간 관찰하는데 이 GFP는 그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본인도 이 GFP를 이용해 가지고서 여러 개의 관찰을 하고 많은 것들이 논문에까지 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나 같은 것까지도 GFP를 사용을 해야 될 정도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GFP라고 하는 이 단백질을 활용을 해서 연구를 발전을 시켰겠습니까? 심지어 쥐에다 장난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쥐가 이렇게 녹색 형광을 세포의 자기 조직의 다른 부위에 발현시키는 이런 그런 형질 전환된 GMO, G도 만들어내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처음에는 이런 녹색 한 가지 색깔만 가지고 있던 것을 유전자 조작으로 해서 이제는 7빛깔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색깔의 스펙트럼을 가진 이런 변형된 그런 GFP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또 떼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정도로 유명하니까 이 세 사람이 노벨상까지도 별거 아닌 것 같은 노벨상을 줘? 아니 녹색 형광 단백질 GFP 어디서 한번 발견했다고 해서 이 노벨상 이렇게 함부로 줘도 되는 거야? 여기에 사실 또 컨트로버시 제가 이 챗 GPT한테 누군가가 물어보길래 저쪽 딴반에서 노벨상을 날로 먹은 또 다른 이유가 또 사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저는 이제 노벨상을 날로 먹은 예로 왓슨 크리크를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면 실험 한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DNA 구조를 만들어내 가지고서 노벨상을 말하자면 날로 먹은 거지 그냥 손쉽게 그 얘기를 했더니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또 다른 날로 먹은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꽤 많더라고. 챗GPT가 여러 개를 이렇게 사례를 통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케이스예요. 노벨상을 날로 먹은 케이스가 GFP를 이제 발명한. 왜 날로 먹었냐면 이 중에 이들보다도 훨씬 더 사실 더 공헌을 더 쳐줘야 되는 사람이 여기에 빠졌다는 거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중에 벌써 두 분은 여기 이 세상 사람이 아닐걸? 그러잖아 벌써. 자,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만큼 기여를 많이 했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GFP가. 그래서 이렇게 이 브로콜리 얘 뭐야? 브로콜리야? 우리의 콩팥에 있는 특별한 조직의 콩팥에 있는 특별한 단백질의 분포를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벌레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세포들의 분열 과정을 핵만을 염색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요게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유명한 발생해서 모델 생물로 보이는 얘는 성충이 됐을 때 1000개도 되지 않는 전체 세포가 1000개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포의 분열을 추적을 해가지고 발생 과정을 보는데 아주 최적화된 그런 모델 생물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세포 하나하나를 이렇게 추적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세포가 분열을 하는 이 모습 자체를 이렇게 방추사와 그다음에 염색체가 구분이 돼서 이렇게 보이죠? 식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 잎 뒷면에 있는 털이라든가 식물 각각의 세포를
따로따로 핵과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를 이렇게 구분해서 형광으로 확인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형광현미경이 훨씬 더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서 이제는 해상도와 뭐 이 정도면 이거 어우 뭐 예술 수준 아니에요. 이렇게 훨씬 더 깔끔하고 해상도 높고 이런 것들을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큰 배율로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자. 싫다. 이거 뭐냐면 심지어 거의 리보좀 수준의 이 리보좀 수준의 이런 구조 물질 크기는 전자현미경으로나 봐야 보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그런 것까지 이제 형광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간략하게 전자현미경을 형광현미경의 장점은 그렇습니다. 근데 전자현미경은 뭐가 더 좋으냐 하면 배율이 엄청나게 확대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를 하면 해상도가 떨어진다며 그것도 침해가 안 돼. 전자현미경은. 덩치가 좀 크긴 하죠. 비싸고 그 다음에 다루는 데 있어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그게 조금 문제이긴 하지만 자, 전자현미경이 왜 그렇게 엄청나게 큰 확대를 하면서도 전자현미경의 렌즈는 전자렌즈이기 때문에 이 각도를 훨씬 더 확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상도를 침해를 시키지 않느냐 하면은 이 공식에 의해서 이 램다가 이쪽 부위가 이게 가시광선만을 사용해야 되는 광학현미경과는 달리 이 부위가 전자현미경에서는 이 전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압의 차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높은 전압을 사용하면은 이 숫자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해상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이론적으로 전자현미경은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구나.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DNA 분자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에. 다만 뭐 장점이 이렇게 있으면 단점이 왜 없겠어요. 얘는 절대로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 없다. 고정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전자현미경에서 보는 이 이미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이거 맞냐? 라는 많은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세포 안에 많은 디테일이 이렇게 더더군다나 요즘은 컴퓨터가 막 색깔까지 막 입혀주는 그런 시절이고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입체적인 이게 좀 파리의 입부분이거든요. 이건 바이러스, 세균의 벽에 붙어 있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엄청나게 확대된 높은 해상도를 가진 물질들을 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꽃가루, 적혈구, 백혈구 이 모두 다 실제 상황이라는 얘기죠. 상상에 의한 어떤 컴퓨터가 그려낸 이미지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도 있고 주사형 터널 현미경 얘도 노벨상 받았네. 뭐 어쨌든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원자 간력 현미경 그런 DNA 같은 걸 이렇게 실제로 볼 수 있는 거 별거 아니고 자 전자현미경을 이렇게 끌어들인 마지막 백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저온 또는 극초저온 전자현미경이라는 것이 최근에 나와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영어로 보통 이것을 크라이오 E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 초저온에서 분자 구조를 일반적인 전자현미경은 그냥 전체적인 세포 구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초저온 크라이오 EM은 특별하게 분자, 특히 단백질 구조를 보는 데에 특화된 그런 전자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기 전에는 단백질의 구조를 실제로 이렇게 보는 게 뭐 X선 회절이라든가 뭐 무슨 NMR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이게 복불복이거든.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이건 완전히 운에 맡겨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얘는 실제적으로 거의 모든 분자들을 3차 구조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하나의 단백질이라고 칩시다. 이 단백질을 엄청나게 많은 개수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그 다음에 갑자기 엄청나게 낮은 온도를 때려버리면 얘가 유리처럼 깨질 거 아니야. 유리처럼 깨진 거를 전부 바닥에다 쫙 늘어놔. 그럼 이 모든 이 몸에서 나의 이 부분, 저 부분, 이 벽면에 모든 가능한 표면이 전부 쫙 깔릴 거 아니에요, 여기. 깨져가지고서. 그것을 전자현미경이 쫙 스캔을 한 다음에 합성을 해내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의 실제 3차원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다시 재생해내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얘도 또 노벨상 받았네? 무슨 노벨상 천지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했다는 얘기겠죠. 자, 노벨상 받은 것만큼 얘가 무슨 큰 기여를 했느냐. 우리들의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줬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한 가지 특이점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빨리 대응해서 만들었잖아요. 백신을. 그렇게 빨리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을 어떤 특정한 부위를 여기서 요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를 딱 집어가지고서 여기에 대응하는 항체를, 특이한 항체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를 이제 항원으로 해서 백신을 만드는 것인데 이거를 하려면 제대로 된 이 분자 구조를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요거를 크라이오 EM을 통해 가지고 그냥 재빨리 분자 구조를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특이적인 표적에 맞게 선발을 한 것입니다. 그 덕택에 비교적 엄청나게 빠른 시간 내에, 안 그랬으면 이 백신을 개발하는데 무슨 한 2, 3년은 걸리지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백신이 그냥 다다닥 나와버렸잖아요. 1년이 뭐야, 몇 달 만에. 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끝내야 될 때가 왔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원핵세포를 시작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